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요즘 가장 떠오르는 음악 서비스는 라디오형 스트리밍 서비스죠. 그 선두주자인 판도라의 주식이 무려 23%나 폭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유는 직전 분기 실적, 그러니까 2014년 10월에서 12월까지의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았기 때문인데요. 시장은 2억 7,660만 달러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억 6,8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대치에 못 미친 이유에는 스포티파이의 빠른 추격도 한몫을 하는 것 같은데요. 판도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시장에서 부동의 1위였습니다만 최근엔 스포티파이가 바짝 추격하는 바람에 이제 거의 동등한 입장이 되어버렸죠. 한 예로 판도라는 작년 3분기에 겨우 5.2%의 가입자 수 증가폭을 보여서 누적 7,6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게 됐습니다만 스포티파이는 지난 2달 동안에 무려 1천만 명의 가입자를 늘렸고 그에 따라 6천만 명의 누적 회원수를 돌파했죠. 많은 사람들은 이미 스포티파이의 업계 1위를 당연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한때는 판도라가 이 분야의 아성이었습니다만 역시 비즈니스 세계에서 영원한 강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음악은 개인적인 추천곡 하나 준비했습니다. 나른한 오후에 참 듣기 좋은 곡인데요. 캣파워의 The Greatest입니다. 노라 존스가 주연한 영화죠. 마이 블루베리 나이츠에 삽입돼서 국내에서도 꽤 사랑을 받았죠.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벨은 계속 울립니다. 7번 테이블 반찬 리필, 4번 테이블 계산, 다시 5번 테이블, 3번 테이블, 이번엔 1번. 박 사장님, 쉴 틈이 없어요.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기름값 아끼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 넣는다. 싼 곳만 찾아서 넣는다? 아니, 원래 GS 칼텍스 요금에 가입하면 되지. 매월 주유권 10,000원이 무료니까. Good choice. 광대역 LTA. 올레.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 참조. 김윤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모바일 사기의 실체. 연변 모바일 게임입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문하신 택배가 발송되었습니다. 실시간 배송 경로 간편 조회 클릭. 분리수거 위반 적발되었습니다. 내용 보기 클릭. 이런 문자 받아보셨나요? 저는 이런 건 아니고요. 검찰청이다, 확인해봐라. 이런 건 받아봤는데, 소위 말해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지워버렸는데, 금융사기, 스미싱 사기 수법이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 클릭하면은 바로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모바일 금융사기를 벌이는 범죄 조직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조직화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조직이 어떤 수법으로 돈을 빼내가는지,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담겨 있는데요.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발표한 한국 트렌드 마이크로의 최영삼 치매 대응센터 실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모바일 금융 사기를 벌이는 범죄 조직을 연변 모바일 갱이라고 명명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진짜 갱은 아닐 테고요. 네. 어떤 조직인가요? 네, 해커 조직이 중국 길림성의 연변에 거주하고 있어서 네. 연변 모바일 갱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들은 주로 한국의 안드로이드 모바일 뱅킹 고객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고 예. 가짜 뱅킹 및 유명한 앱들을 이용해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4,000명 이상의 한국 안드로이드 모바일 뱅킹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외에도 이들은 영화 인터뷰와 관련된 그 소셜 엔지니어링 낚시글을 이용해서 네. 피해자들이 가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앱을 깔고 실행을 하면은 모바일 금융 사기에 걸려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이 사기 대상은 주로 한국인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가짜 뱅킹 앱을 분석을 해보면요. 네. 5곳의 한국의 은행을 표적으로 한 악성 코드들이 동일한 활동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실제로 이들은 그 동일한 악성 코드 소스 코드에서 개발되었고 각 은행 앱에 맞게 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기 대상이 한국의 모바일 뱅킹 사용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은행 앱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국 은행들 이름이 들어있는 앱이겠죠? 네네, 맞습니다. 가짜 앱. 네, 맞습니다. 근데 왜 한국인이 타깃이죠? 한국인들이 모바일을 더 안드로이드, 많이 사용하나요? 예. 모바일 뱅킹 환경이 잘 구축이 되어 있고 네. 그와 상반되게 보안 관련 부분들은 그의 수준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보안 허점들을 이용을 해서 네.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소셜 엔지니어링 기법 등을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안드로이드 모바일 뱅킹 사용자라고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면 운영체제 다른 거 쓰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는 걸려들지 않는 거예요? 100%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네.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그렇죠. 되어 있고요. 예. 안드로이드 앱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의 설정에 따라서 공인된 구글 플레이스토어 외에도 다른 서드파티 앱 스토어라든지 사설적으로 운영하는 스토어를 통해서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더 공개가 많이 돼 있으니까 네네, 아무래도 맞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연변 모바일 갱의 활동 때문에 밝혀진 피해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감염된 기기로 해커가 명령을 내리기 위해 사용하는 서버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매일매일 돈이 입금되는 내역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대략 수십억 원 규모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연변 모바일 갱이라고 부르는 조직은 그냥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여러 개의 조직이겠죠? 네네, 맞습니다. 조직은 몇 개나 되나요? 모바일 갱은 조직책과 카우보이, 그 다음에 통역사,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악성 코드 제작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조직책은 총사령관 역할로 범죄를 기획하고 조직원을 모집하는데요. 조직원끼리는 서로 누군지 모르고 조직책을 통해서만 메시지를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통역사가 있는데요. 통역사는 한국에 보낼 SMS 문구를 제작을 하고 네. 피해자에게 가로챈 SMS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정보 등을 번역하는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나 표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카우보이가 있는데요. 예. 한국 내에서 활동하는 이제 현금 인출책으로서 피해자의 돈을 대포 통장으로 받은 뒤에 송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신분 노출이 좀 크기 때문에 가장 많은 성공 수당을 받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카우보이가요? 네네. 카우보이는 그러면 한국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그러면은 피해자들이 돈을 어딘가에 입금을 하거나 혹은 빼내거나 이런 돈을 어떻게 이쪽으로 보내나요? 카우보이 같은 경우는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도 드릴 텐데요. 네. 이제 통역사와 마찬가지로 이제 QQ,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인데 QQ 채팅을 통해서 네. 또는 전화를 통해서 조직책과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요. 이들은 피해자의 돈을 현금화해서 중국에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이 사기 수법에 걸려들게 되면 대포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화해서 중국에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악성 코드 만드는 사람? 네, 인가요?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악성 코드 제작자가 되겠는데요. 네. 악성 코드 제작자는 새로운 악성 코드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현재의 악성 코드와 탐지 회피 기법 등을 재개발을 하는데요. 대개는 신속한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모바일 갱에 다수의 기술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트렌드 마이크로가 이제 보안 업체시잖아요. 네네. 이런 조직을 어떻게 직접 취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나라 검찰이나 경찰에서 밝혀낸 걸 가지고 보고서를 만드신 거예요? 직접 이제 취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이제 보고서가 나온 부분입니다. 한국 트렌드 마이크로는 글로벌 보안 벤더로서 예. 중국, 러시아, 유럽, 그다음에 북미, 아시아 그쪽에
그 각 곳곳에 그 네. 보안 분석가들이 있고요. 그런 보안 분석가들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보안 이슈들이나 악성 코드 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분석을 하고 이렇게 보고서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보고서의 이 내용을 네. 우리나라 이 사법당국이라든지 뭐 또 경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다 파악을 하셨나요? 일단 저희가 보고서를 배포한 이후로 네. 그 경찰이나 그다음에 그 당국이나 그쪽에서도 이제 그 보고서 내용을 확인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에게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네. 문의를 하는 그런 문의가 있었습니다. 꼭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 연변 모바일 갱의 이 조직원들은 그러면 대부분 중국인인가요? 아니면은 조선족인가요? 주로 이제 그 조선적인지 중국인인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네. 그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길림성의 그 연변 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확인이 됐고요. 네.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악성 코드도 좀 궁금한데요. 네. 어떤 것들을 심어서 뭐 혹은 어떤 것들로 유인을 해서 이렇게 금융 사기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네. 설명을 드리면 네. 연변 모바일 갱이 공격에서 사용한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는 이제 구글 플레이나 또는 다른 서드파티 앱 사이트에서는 다운로드 할 수는 없었고요. 네. 오직 이제 악성 문자 메시지 또는 다른 악성 코드에 의해서 다운로드를 통해 유포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가짜 뱅킹 앱이나 또는 가짜 음란물 앱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요. 네. 가짜 뱅킹 앱은 은행의 공식 어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아이콘을 사용을 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설계가 됩니다. 네. 그리고 자신을 감추고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서 이들은 실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할 수도 있고 다양한 동작을 통해서 악성 코드가 실행되도록 등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그 실행이 되면 네. 그 백그라운드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유출시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가 그 가짜 앱을 사용해서 은행 계정에 로그인하게 되면 은행 카드 번호라든지 비밀번호, 개인 아이디 등을 포함한 정보가 해커 서버로 즉시 전송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가짜 음란물 앱 같은 경우는 그 음란물 아이콘과 그다음에 그 섹시한 여성의 사진이라든지 음란물 동영상이라든지 네. 그런 제목의 자극적인 제목의 음란물 어플리케이션으로 위장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것 또한 일단 설치가 되면 피해자의 은행 관련 정보를 훔쳐내서 해커 서버로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혹은 뭐 그런 경우도 있나요? 이게 내 의지로 다운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네네. 안드로이드 환경 같은 경우에 어떤 때는 자동으로 이렇게 앱이 깔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네. 일단 이들이 이제 벌이는 수법들은 사용자들의 좀 혼돈되게 예. 잘 알아채지 못하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예. 악성 코드를 실행을 시키게 만들고요. 그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인지하지 못하도록 네. 그렇게 실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SMS 그러니까 문자요. 네네. 그러니까 뭐 우체국 주문 택배가 발송되었습니다. 뭐 주문 조회 클릭 이렇게 문자 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도 이 연변 모바일 갱이 이용하는 게 꽤 있었다고 하죠? 네네, 맞습니다. 이들이 이제 기기들을 감염시키는 방법 중에 SMS를 이용한 피싱과 그다음에 다른 악성 코드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네. 그 SMS 피싱 사례의 경우에는 해당 악성 코드들이 피싱 SMS 메시지를 통해 유포가 됩니다. 일부 기기들은 해커들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다량의 SMS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네. 그 메시지들은 피해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SMS 피싱 URL에 연결된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게 만듭니다. 네. 이러한 기기들 중 하나인 GSM 모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모뎀을 이용을 하게 되면 1시간 동안 약 9,600건 이상의 스팸 SMS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냥 링크 따라가서 그냥 다운받고 그렇게만 하는 거죠. 사용자들은. 네네, 맞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모바일 기기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화 인터뷰 앱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 이들이 이제 다른 악성 코드
이용을 해서 이제 앱을 설치하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피싱, SMS 피싱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어떤 그 다른 실행 파일들의 악성 코드를 담아서 네. 그 감염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작년 말에 이제 그 소니 픽처스의 그 인터뷰라는 영화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됐었는데 네. 그게 사용자들이 그 사용자들을 현혹할 만한 그런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악성 앱에 감염시키도록 하는 악성 코드에 감염시키도록 하는 그런 수단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영화 인터뷰를 보려고 그 앱을 다운받아서 실행을 하면은 우리는 금융사기에 걸려들게 됐던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모바일 금융사기가요. 네. 기술의 발전과 거의 같은 속도로 발전하는 것 같아요. 사기 수법들이요. 네네, 그런 것 예.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죠? 일단 그 이번에 이제 밝혀진 그 사기 조직들은 중국과 이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발본색원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예. 하지만 사실상 완전히 뿌리 뽑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각 개개인의 예방 활동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네네. 개인들이 좀 철저하게 무장을 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트렌드 마이크로의 최영삼 치매 대응센터 실장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귀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대리운전입니다. 역삼동에서 일산이요. 2명 필요하시다고요? 일용이와 홍제동 김수미 보내라고요? 네, 차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차우로 정렬 2588 2588. 네, 생생경제 3부 함께 하셨고요. 4부에서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금융상품 백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지금 한지 3년째 들어갔죠. 그래서 경제정책이 그동안은 어땠는지 2년을 돌아보는 것들을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상품 백서에서는요. 자녀들 세뱃돈들 많이 받았을 텐데 이 활용에 좋은 상품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금융상품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요. 문자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 앱 예스나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HMR 시장입니다. HMR은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의 약자입니다. 집밥을 대체하는 간편식이란 뜻이죠. 요즘 혼자 사는 직장인이나 맞벌이 부부가 늘어난 것을 겨냥해서 집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만들어 파는 겁니다. 현재 국내 HMR 시장이 한 해 2조 원대인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서 식품이나 유통대기업들이 너도나도 HMR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HMR 제품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요. 찌개, 탕 등의 요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재료와 소스를 담은 RTC 상품, 즉 레디 투 쿡 상품이 있고 즉석밥처럼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되는 RTH, 레디 투 히트 상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즉석 도시락처럼 사서 바로 먹을 수 있는 RTE, 레디 투 이트 상품이 있습니다.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기름값 아끼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 넣는다. 싼 곳만 찾아서 넣는다? 아니, 원래
GS 칼텍스 요금에 가입하면 되지. 매월 주유권 10,000원이 무료니까. 광대역 LTA 올레.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 참조.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 뉴스 뒤집기 한판.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원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정부가 이제 집권 3년 차 들어가네요. 네. 그래서 2년 이제 지났죠. 네. 2년 동안의 경제 정책을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간부도 상향 평가를 했었거든요. 간부에 대해서도 우리도 대통령과 경제팀에 대한 어떤 상향 평가랄까요? 뭐 혹은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아, 점수요? 네, 점수를 하면 좀 또 힘드시나요? 이게 좀 어려운데. 네, 그러면 점수는 좀 넘어가고요. 예, 네네, 그동안 네. 2년 동안의 경제 정책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짧게 부탁드릴게요. 총평이라고 그러면 지금 거시 경제 지표, 특히 성장률 지표는 뭐 그렇게 썩 나쁜 건 아니죠. 네. 2013년, 2014년 때 3%대 성장을 했으니까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결코 높은 성장률은 아니고 그렇지만 지금 선진국들이 대략 한 1, 2%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표가 뭐 최악은 아니다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그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려운 거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뭐 윗목이 따뜻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측면 그게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특히나 지금은 굉장히 서민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문제.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리고 경제 민주화라는 얘기는 이제 단어 자체가 이제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경제 민주화 사실은 뭐 박근혜 대통령 2012년 대선 때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라는 두 가지 공약을 뭐 전면에 내세워서 대통령이 당선됐죠. 그래서 뭐 집권 초 한 6개월 동안은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일정 정도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 시간은 6개월 만에 끝났고 2013년 가을부터는 이제 경제 활성화, 규제 완화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그 방향이 사실은 경제 민주화하고는 정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사실 경제 민주화라는 그런 얘기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쪽에서는. 정부 쪽에서는 경제 민주화를 열심히 해왔고 어느 정도 이뤘기 때문에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도 있거든요. 그렇진 않다고 보시는 거죠? 정부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뭐 경제 민주화 개념에 대해서도 상당히 뭐 논란이 많기는 했었죠. 근데 뭐 우리나라 헌법 제 119조 2항을 보면은 대략 뭐 경제 민주화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거기에 나와 있는데 크게 골자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경제력 남용 방지, 그거고 다른 하나는 소득의 분배 확대, 뭐 이 정도로 이제 그 요약이 될 수 있는데 먼저 뭐 경제력 남용 방지 부분에 있어서는 집권 초 한 6개월간 어느 정도 좀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경제 민주화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쳤다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소득 분배와 재분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여기서는 논란이 많죠. 분배라는 거는 이제 노동 정책, 그러니까 노사관의 정책 이거를 말하는 건데 노동 정책은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분배 정책이라고 그러면 조세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제 얼마나 양극화를 해소했느냐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뭐 낮은 점수를 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언급을 하셔서 먼저 좀 짚고 갔으면 해요. 네. 이게 소득의 분배를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노동의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그렇죠. 풀렸기 때문에 더 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광의 분배라는 거를 이렇게 조금 나눠보면 분배하고 재분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분배라는 거는 이제 노사 양측이 얼마 정도 가져가느냐 네. 그거죠. 예, 그거 부분이고 재분배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조세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통해서 뭐 어느 정도 재분배하느냐 이게 재분배 정책인데 이 분배 정책을 보면 요즘에 상당히 노동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인상을 많이 가져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비정규직 문제가 아주 첨예한 지금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청년층들에게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정부가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향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 한도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건데 그것이 지금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재계도 그걸 부인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사내하층 같은 경우도 줄여야 되는데 사내하층은 지금 정부가 늘린다는 게 지금 정부 기조이기 때문에 늘린다라는 말은 명시적으로 했나요? 명시적으로 안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늘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내하층 근로자 그 부분을 보면 정부 방침이 뭐냐 그러면 지금은 32개 업종에 대해서만 사내하층이 허용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업종을 더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네.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제한 규정 그걸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정부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사내하층 근로자를 늘리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원래 대통령이 2012년 때 공약했던 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죠. 네. 2012년 때 대통령께서는 그때 후보 시절에 비정규직을 줄이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세부적인 공약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노동계,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지금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상태죠. 근데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정규직 근로자들, 뭐 나중에 일부 정규직 근로자들이라고 한정해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들의 너무 고용이 직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좀 보호 장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 오늘 한 조간에는 또 이 모든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뽑겠다라는 모 대학 교수의 발언이 나와서 저 깜짝 놀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유연화가 상당히 맞는 건가요? 경제학회 지금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언론들도 그렇고 비정규직 양산이 일본의 내수 침체의 주요 원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게 저로서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데 우리나라의 정규직의 고용 보호 수준이 지나치게 과보 상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OECD 통계를 보면 한 중간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한 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좀 정규직에게 좀 과도하게 유리하게 좀 돼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피부양자 그런 것이 사실은 정규직에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혁을 하거나 하고 또 누진세를 좀 강화하거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풀어야지. 지금 우리나라의 정규직 보호 수준이 과보 상태가 안 되는데 과보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보호 장치를 해체를 하게 되면 결국은 비정규직은 많이 양산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향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재분배, 조세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재분배 정책은 전 국민들이 대부분 다 공감할 텐데, 그러니까 서민 정세보다는 부자 정세를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한 걸 보면 지금 반배세, 그 정세에서 대략 한 5조 원 정도 지금 정세를 지금 법이 통과됐으니까 정세가 되는 거죠. 되는 거고. 반면에 지금 법인세 감세 처리하는 거, 그걸 처리하면 한 10조 원 정도 세수 확보되는데, 그거는 지금 정부가 굉장히 소극적이죠. 이건 못하겠다고 계속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이 열망하는 거, 그러니까 서민 정세는 자제하고 정세가 꼭 필요하다면 부자 정세 중심으로 하자 이런 국민들의 열망과는 좀 상반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불쌍하다라고 발언을 하셨던데 저는 서민 경제가 좀 불쌍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얘기 3년 하지 마. 동안, 앞으로 3년 동안 그러면 약간 좀 불쌍해졌던 서민 경제를 돌보기 위한 정책은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뭐 대통령께서는 그거 뭐 인정하지 않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은 부유층, 고소득층,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지금 정책을 해나가고 있는데 뭐 그걸 철회하고 서민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더 되는 그런 정책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뭐 경제가 불쌍하지 않는 상태로 갈 것 같은데 기본적인 경제가 불쌍하다는 걸 대통령이 하시면 안 방향타를, 되죠. 그러니까 방향타를 좀 바꿔야지 된다는 말씀이시죠? 세부적인 내용들 다. 네, 뭐 지금이 뭐 대공황과 같은 위기 상황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거기 준하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서민들의 유효수혜를 좀 창출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돈이 서민 경제로 흘러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다 그러면은 서민 중심의 경제 정책을 추진해야지 지금처럼 그렇게 좀 돈 많은 분들 중심의 정책을 한다고 그러면 경제가 살아나기 좀 어렵지 않느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원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금융상품 백서. 설 지나면서 자녀들 세뱃돈 두둑히들 받았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 맡겨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근데 이 아이들의 지갑이 두둑해지는 시기에 이걸 엄마가 갖고 오든 아이가 갖고 있든 간에 좀 잘 굴리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신한은행 중동지점의 서춘수 지점장과는 이 세뱃돈과 자녀 경제교육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지 않으세요? 최근에 이 세뱃돈 가지고 은행 창구 오는 엄마나 아이들 많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5일 동안 연휴가 있었고요. 예. 어제 오늘 상당히 바빴습니다. 네. 설 명절 때 받은 세뱃돈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녀명의 통장을 만들러 오시는 학부모님들이 한 20여 명 정도 됐는데요. 은행 청구가 너무 밀리다 보니까 다음에 가입하겠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셨고요. 지금 봄방학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 손을 잡고 오시는 부모님들도 계셨고요.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내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경제교육에 경제에 좀 돈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뱃돈도 있으니까 이번에 직접 통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상당히 계셨습니다. 네. 저는 항상 제가 어려서 받은 그 많은 세뱃돈들은 다 어디 갔는지. 부모님들이 급한 곳에 다 쓰셨을 것 같은데요. 엄마가 운용하셨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요. 저도 아이가 이렇게 받으니까 일단 엄마 지갑에 넣어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겁도 없이 운용 수수료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나 통장에 넣어주기는 합니다만은 아이들의 이 세뱃돈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통장 중에서 좀 괜찮은 통장들이 있나요? 예, 대학 학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설에 한 20만 원, 또 추석에도 어쨌든 용돈을 받을 테니까 추석에 한 20만 원, 그럼 1년에 한 4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40만 원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2년 동안입니다. 꾸준히 40만 원씩 은행 통장에 넣어둔다면 한 500에서 600여만 원 가까이 모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설 연휴 직후에 은행마다 특판 적금을 판매합니다. 여러 가지 혜택도 있으니까 이 기회에 자녀를 위한 정기적금을 가입하는 것도 상당히 뜻이 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500~600만 원 정도 이게 꾸준히 모인다면은 진짜 대학 등록금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적금 같은 경우에 어린이 적금 같은 경우에 어떤 특판이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예, 어린이들이 가입하는 적금 금리가 높습니다. 3년제의 경우에 연 3%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8세까지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 맞춰서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는 곳도 있고요. 또
또 경제교육 참가 기회를 주는 곳도 있고요. 각종 여러 가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아이에게 그 아이 이름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을 맞습니다. 만들었어요. 예, 금리가 예. 괜찮기도 하고 하니까. 네, 아주 잘하셨고요. 이제 나이에 적합한 상품을 추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 자녀가 유치원 또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그러면 가입 기간을 좀 짧게 해서 1년에서 3년제 확정금리 정기적금이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축이 무언지 저축하다 보니까 이자도 생기네. 뭐 이런 느낌도 가질 테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많이들 가입하십니다. 네. 우선 2만 원으로 통장 만들 수가 있고요. 금리가 연 3.0% 됩니다. 네. 물론 내 자녀가 주택을 마련할 때 대한민국의 주택 시장은 지금과 같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내 자녀가 주택을 마련할 때 우선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고요. 또 자녀가 나중에 직장 다니면 이제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다는 점 때문에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금리 때문에 맡겼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자녀가 초등학생이 아니라 한 중고등학생 정도 된다. 그러면은 곧바로 뭐 대학을 가거나 졸업을 하거나 해서 목돈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또 다른 상품이 적합할 것 같아요.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한번 3년 이상. 또 내 자녀가 중학생 이상이라면 채권형 펀드 또 주식형 펀드 가입도 적극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이걸 가입한다면 확정금리하고 실적 배당 차이가 무엇인지 고수익 고위험의 뜻이 정말 투자해보니까 이렇게 뭐 마음으로 느낀다고 그럴까요? 이런 걸 뭐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펀드라고 하면은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상품에 어린이나 이 미성년자들도 가입이 되는 건가요? 예,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다 그러면 창구에서 듣고 사인도 다 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부모님이 대신 가입해 줄 수가 있고요. 네. 최근 어린이를 위한 펀드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수익률이 최고 어때요? 수익률, 최고 수익률을 보면 3년간 수익률이 연 10에서 30%까지 나오고요. 아주 뛰어난 펀드는 50%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건 지금까지 그랬다는 얘기이고 앞으로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에 투자하는 거라서 언제든지 원금 손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어린이 펀드 장점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펀드 가입한 어린이가 경제교실이나 해외 캠프에 참여할 기회를 두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제 및 금융 마인드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경제 블로그를 운용회사에서 펀드 운용회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국내 주식형 펀드는 정기적금 가입하면 이자에 대해서 15.4% 세금을 떼지만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에 대해선 비과세 대상입니다. 절세가 가능하고요.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펀드가 중도 해지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10년 이내 중도 해지하면 중도 해지 수수료를 뗍니다. 그래서 한번 가입하면 장기 투자해라, 목돈을 마련해라, 뭐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원금 손실을 되게 꺼리는 투자자인 편이거든요. 이 원금 손실 없고, 근데 그러면서도 금리가 높은 상품은 없겠죠? 있습니다. 있어요? 저축성 보험인데요. 물론 보험사에서도 판매하고 요즘 방카슈랑스라고 해서 은행에서도 가입하고 물론 증권사 가셔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저축성 보험은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고요. 또 금리가 은행 접근 금리보다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보험 차익,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하면 또 이자가 나오는데 이 이자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서 조건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장기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장기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용해서 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때 또 혹시 유학이라도 가게 된다면 뭐 활용하겠다 이런 부모님들께서 저축성 보험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10년 이내 해지하면 이자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또 가입하자마자 단기 해지하면 가입한 원금조차도 다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결심이 우선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자녀 명의로 예금을 할 경우에요. 너무 많거나 이러면은 또 증여세가 나오거나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고요. 이제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이하면 증여세와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이건 10년 동안에 증여할 수 있는 범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따라서 미성년 자녀인데 2천만 원 넘었다. 또 성년 자녀인데 5천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 이건 증여세 과세 대상일 수가 있고요. 또 지난해부터 차명 계좌에 대한 벌칙이 강화됐다라고 이제 계속 뉴스를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따라서 이런 비과세 증여 한도가 넘어간다면 미리 세무서에 증여 신고를 하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중동지점의 서춘수 지점장이었습니다.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 경양 하우징 페어. 건축 전시회 가자 꼭 가야 하는 곳 건축 전시회 가자 경향하우징 페어 2015년 2월 26일부터 킨텍스. 경양 하우징 페어. 모두의 마블의 요새 선멸전이 새로 나왔대. 요새 선멸전? 내 요새는 방어하면서 적군의 요새를 파괴하는 거야. 재밌겠는데? 지금 다들 난리야. 요새 총 공격! 모두가 즐기는 스마트폰 게임 모두의 마블. 요새 선멸전 업데이트. 요새 선멸전에서 스릴 넘치는 전투를 즐겨보세요.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기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당신을 지키기 위해 꼼꼼히 봄. 당장 필요한 건 무엇인지, 혹시나 위험하진 않을지, 주변까지 꼼꼼히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벨은 계속 울립니다. 7번 테이블 반찬 리필, 4번 테이블 계산, 다시 5번 테이블, 3번 테이블, 이번엔 1번. 박 사장님 쉴 틈이 없어요.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네, 김은경의 생생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얘기 또 깊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시 들어보시면은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생경제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듣기 가능하시고요. 인터뷰 내용은 전문으로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